안녕하세요. 저는 자칼 그리고 함께하는 여우입니다.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온 늑달려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희는 잘 지냈습니다. 그럭저럭. 연말이 다가오니까 모임도 막 생기고 그 1년 동안 미뤘던 약속들도 이렇게 하나둘씩 늘어나네요. 시간이 진짜 금방 가서 약속 한두 번 이렇게 조금 미루다 보면 1년이 지나가는 느낌?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진짜 정신없이 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연말입니다. 저희가 그 저번 에피소드에서 잠깐 얘기한 페르소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가끔 막 가발 쓰고 막 화장도 아예 다르게 해서 네. 아예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막 다르게 행동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연말은 특히 그 페르소나에 대한 혼돈을 좀 느끼는 시기 같아요.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되는 순간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이 가면이 과연 진짜 난가 하는 의문도 들고. 맞아요. 사회 속 우리는 진짜 여러 페르소나로 살게 되잖아요. 맞아요. 뭐 가족, 친구, 직장 속에 내가 다 다르니까요. 막 크게 다르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저도 뭐 웃고 싶지 않은데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고 뭐 가끔은 근데 그럴 때 제가 엄청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켄지 요시노 작가님의 커버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번화 주제인 페르소나와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책에 대한 줄거리, 간단한 소개도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페르소나의 개념부터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융은 자주 나오시네요. 저희 정체성 그렇죠. 페르소나를 사회 속에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가면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면과 본질적인 자아 사이에는 늘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쵸. 이 가면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을 완전히 다 드러내는 게 위험하거나 또 버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는 건 일종의 생존 방식이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진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많은데 관계 속에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맞아요. 예를 들어 가족과 있을 때다. 친구들 앞에 나. 연인과의 나. 그리고 SNS 속의 나. 뭐 정말 다르죠? 다 똑같은 분은 없지 않을까요? 그쵸. 완벽하게 일치하는 근데 또 절대는 없으니까 또 어딘가에 한두 명씩 계실 수도 정말 있어요. 투명하신 분이. 네. 뭐 근데 문제는 그 가면이 약간 타인의 기대를 반영하면서 진짜 나의 위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피로감이나 공허함, 뭔가 내가 존재하지 않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저는 직장에서의 나와 가족, 친구 사이에서의 나를 비교해보면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도 뭐 그렇겠지만 가끔씩 진짜 이게 내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제 지인분은 사회에서는 되게 엄청 개방적이고 되게 자유로운 이미지의 사람인데 네. 가족들 앞에서는 엄청 그 전형화된 순종적인 그 K 장녀? 그 느낌으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 집이 너무 엄해서 그냥 집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모님 말에만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자칼님은요? 자칼님은 어떻게 다르세요? 저는 그냥 똑같아요. 친구들한테 하는 거랑 부모님 앞에서 하는 거랑. 직장에서는 가면을 쓰죠. 어떤 가면요? 저 조금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저는 직장에서의 작가님은 모르잖아요. 그쵸. 아까 말씀해주신 직장에서의 나와 그 내 주변 사람들과의 나의 간극에 대해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일단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말을 잘 안 가리는 편이라서 할 말 다 하고 네. 그러는데 직장에서는 그냥 말을 되게 안 해요.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아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사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뭔가 딱 그 비즈니스적인 모먼트가 확실히 있으시군요. 저는 제가 되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SNS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하고 막 이랬던 게 그 간극이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나.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굳이 내가 에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뭐 오히려 일관적인 나를 보여주려고 해서 굳이 피곤한 상황들을 만들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이것도 그렇고 역으로 또 지나친 가면도 위험하죠. 이게 자신의 본 모습이랑 너무 크게 괴리가 되면 감정 폭발, 분노, 충동 혹은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사람, 밝은 사람의 페르소나를 어디에서든 유지하려다가 이게 너무 큰 감정 노동을 유발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회적 평가, 뭐 성공적인 이미지, 그 정상성이라는 그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사회가 지어준 그 페르소나를 착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페르소나가 꼭 나쁜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쵸. 때로는 그 되고 싶은 나를 연기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변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태생적으로는 좀 게으른 편인 것 같거든요. 잠도 진짜 많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시간 죽이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뭔가 열심히 사는 나 여기에 취해서 계속 뭔가를 좀 도전해보고 실천해보다 보니까 그 성취감의 효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런 제가 되게 좋고요. 전혀 지금의 작가님을 보는 분들은 이런 성향일 거라고 전혀 생각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태생적으로는 좀 게으른 편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제 주변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 뭐 있으신 분들도 떠오르는데요. 생각보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어른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페르소나를 유지하려는 것도 이 똑같은 맥락인데 이게 본인도 알고 있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멈추지 못하는 거죠. 제가 또 조심스럽게 또 저희는 또 사랑하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냐. 너가 알고 있으니까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노력해볼 수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게 정말 쉽지 않대요. 너무 오래 쓴 가면이니까 이게 고착화돼서 다른 회로가 아예 없더라고요. 관성처럼 그냥 굳어져 버린 그런 거겠죠. 맞아요. 근데 진짜 그 장기간에 뭔가 그 가면을 쓰는 것 이거는 그냥 단순한 피로감을 좀 넘어서 정체성 혼란 아니면 뭔가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지속되면 우울이나 불안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이나 뭐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변화하는 나를 부정하고 그 착한 나에만 고정시키려고 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그 어떤 틀에 맞추려고 하는 순간에 뭔가 우리는 진짜 내면의 그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회가 정의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사회가 정의한 정상적인 인간상,
뭐 더 나은 사람 음, 뭐 이런 모습에 맞추려다 보면 피로감이 쌓이죠. 그쵸. 그게 내가 아니니까. 그 정체성이 고정된 이미지로 굳어버리는 게 정말 저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 역할이 내가 선택한 걸까? 아니면은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결과인가? 반응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가면을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회가 속삭이는 것에 순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뭔가 내가 가진 특성 중에 타인의 눈에 불편하거나 뭔가 주류에서 벗어난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하고 감추려는 노력이 뭔가 그 여운이 말씀하신 그 본질이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가면을 쓰지 않다가 최근부터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 보면은 제가 감추고 순응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학습된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이 요구하는 나를 보여주면 뭐 이렇게 어렵게 끝났던 일들도 쉽게 끝나는 경험이 있었고 뭐 얘기할수록 페르소나에 대한 혼란이 계속 되는데 오프닝 때 자칼님이 언급해주신 켄지 요시노의 커버링 그 책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희 같이 재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자칼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커버링이라는 책은 켄지 요시노가 민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서 쓴 책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그 낙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사실은 그 낙인이 두드려져 보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책에서는 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책에서 든 예로는 영국 수상인 마가릿 대처는 발성 코치에게 목소리 음색을 낮추는 훈련을 받음으로써 성별을 커버링했고 배우 이수르 다니엘로브치 뎀스키는 커크 더글러스로 개명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커버링했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계몽됐다는 이 시대에 이러한 커버링 요구가 지속된다는 것은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쵸. 약간 사회적 동아의 이름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감추게 만드는 힘이네요. 네, 이어서 제가 작가의 말을 좀 인용해보자면 커버링은 민권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다. 커버링은 매끄러운 사회적 상호작용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이른바 동아주의로 포장되어 있기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집단이 커버링을 통해 억압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종적 소수자들이 백인처럼 행동하도록 압박받는 이유는 백인 우월주의 때문이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양육 책임을 부각시키지 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가오장제 때문이다. 이러한 그 커버링 요구가 계속 존재하는 한 민권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게 이제 저자의 의견이거든요. 네. 커버링의 요구가 뭐 백인 우월주의나 가부장제 같은 거대한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돼가지고 결국 뭔가 우리 삶의 사소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는 거네요. 약간 동아주의로 포장된 억압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때로 그 요구가 폭력인지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따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저자가 동성애자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자신이 그 동성애자임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는 그분이 이제 타인에게 느끼는 그 어떤 에로틱한 욕망도 네. 그 당시 이성애자로 전환되고 싶다는 그 갈망보다 되게 약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자신을 엄청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1년의 시간을 지나서 그가 이제 일본 분이시거든요. 네. 태생적으로는. 근데 이제 일본 여권이 아닌 미국 여권을 선택하시고 또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걸 선택하시고 또 이분이 그 학부는 영문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시를 엄청 사랑하시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를 쓰는 계를 사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영문학 석사 과정이 아닌 로스쿨로 진학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는 그 자기 게이 정체성 때문에 시를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네요. 그 선택에 큰 영향력을 끼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로스쿨을 가게 되고 1년의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도 네. 사람들은 그가 이제 커밍아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성애자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요구를 강요했다고 하는데 약간 동료 교수가 그에게 동성애를 주제로 연구하는 게이 교수가 되지 말고 알고 보니 게이인 그냥 주류의 헌법학 교수로 사는 게 너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뭔가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한다든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 알지 않나요, 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말에 자기도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이 사회가 어떤지 알고 해서 승복을 한 적이 있지만 곧 그런 연극이 너무 지겨워지고 못 해먹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를 괴롭힌 게 이성애자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가 말하기로는 그거는 오히려 쉬웠다고 해요. 그렇게 행동하는 건.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자기를 제일 괴롭힌 건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 사람, 문화에 대한 그의 열정을 마치 수치스러운 것처럼 숨겨야 되고 억압해야 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 말이 되게 배려하는 것처럼 들려도 결국 너를 숨겨. 그쵸. 말하지 마. 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밝혀지면 사람들은 그러려니 할 테지만 그걸 다 티내고 다니는 건 그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사실. 무슨 말이지. 커버링의 요구는 우리를 다방면으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피로감이라 뭐 더불어 작가가 말했듯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열정을 느끼는 것을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게 뭐 타인의 취향과 감성을 오로지 존중하는 사회가 온다면 우리 모두가 커버링을 할 필요조차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가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인종 또한 본인이 의도하든 그리고 뭐 의도하지 않았든 커버링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인간은 그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주류는 유동적인 연합체이며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주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신적인 그 방어수단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주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우리가 비주류로서 차별받고 커버링을 강요당하는 경험을 하지만 또 진짜 역설적으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나는 그 티피컬한 아시안이 아니야. 뭔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게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뭔가 커버링을 강요당하는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버링을 요구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살면서 언제나 이런 비기득권에만 놓여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피해자로서의 연민을 갈구하지만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나도 모르게 가해자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어느 지점, 어느 면에서 저희가 기득권에 위치해 있을 때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정말 저희의 본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누구도 완전한 주류에 속할 수 없다는 인식이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겠네요. 작가님은 그럼 이 책을 읽으면서 커버링에 대해서 생각이 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여성으로서 커버링 그리고 또 반대로 역커버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커버링에 대한 예시로는 뭐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여성이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특질들 예를 들면 연민, 공감 이런 거를 아예 덜 하려고 되게 이성적인 행동만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특질들을 보이면 아 여자라 저런다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뭔지 알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좀 그런 적이 많은 것 같고 가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말한 것 같은데 네. 가끔 뭐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할 때 네. 저도 모르게 제가 약간 백인 남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어. 되게 자존심을 좀 채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해야지 약간 이런 이미지적인 상상도 하고. 근데 뭔가 이런 것도 일종의 커버링이 아닌가? 그쵸, 맞죠. 완전 커버링. 완전 커버링이죠. 근데 또 사적인 자리에서는 되게 반대로 특히 연애할 때 역커버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역커버링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형화된 이미지에 맞게 행동하라는 요구거든요. 네. 약간 사회에서 말하는 여성성에 더 맞춘다고 해야 되나? 반대로. 그래서 저는 약간 연애가 그냥 가끔은 역할놀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상대방 그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저는 그냥 여자친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서로 역커버링 이렇게 한 쌍이 돼서. 네. 물론 그 감정이 다 가짜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쵸. 서로 연기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요즘 막 테토녀, 애견녀 뭐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성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냥 이런 사람인데 뭔가 어떠한 행동을 여자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테토녀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테토녀라고 많이 들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헷갈리? 아니면은 네. 그 다음에는 커버링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사랑할 때? 근데 뭐 제가 항상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그쵸. 근데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린 계속 커버링과 역커버링의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니까 확실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네요. 저도 돌이켜보면 역커버링이랑 커버링 전부 사용했던 거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알게 됐고, 사실 감정이나 행동은 뭐 이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커버링의 개념을 붙이니까 오히려 더 약간 선명해진 느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3가지 인물 유형을 제시했었거든요. 고대 희극에서 그중 2가지 인간형에 이름을 붙였어요. 에이런, 알라존인데, 에이런은 약자지만 겸손한 사람이고 알라존은 강하지만 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중용의 인간형, 즉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결국 모든 인간은 이 3가지 성향을 다 품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꺼내느냐가 결국 페르소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언제나 여러 인간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뭐 에이론을 꺼냈다가 때로 알라존을 꺼냈다가 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아주 고대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얘기하는 게 하나의 모습을 고정하려고 애쓰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결국 약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가면을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냥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그렇죠. 진짜 건강한 개인이라면 누구나 참 자기와 거짓 자기를 동시에 품고 있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이제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그냥 없애려고 하기보다 진짜 인식하고 다루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와 대화하고 또 무의식에 있던 것들을 조금씩 의식으로 끌어올리면서 자기 복원을 시도하게 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함이 꼭 진실함이랑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 가면 속에서도 이건 나다 라고 이런 느낄 수 있는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솔직함의 환상에 빠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괴리 속에서도 나라는 주체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자기 복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잃지 않고 여러 페르소나를 자각하다 보면 오히려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날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여우님이 말씀하신 그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경계 설정이 아닐까요? 뭔가 페르소나 때문에 나의 감정이나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진하지 않도록 진짜 그 참 자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뭔가 단단한 경계를 세우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가면이랑 그림자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자아를 모두 안고 건강하게 통합된 자아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말하지만 지나치거나 덜하지 않은 적당한 중용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죠. 이 밸런스를 찾아가기 위한 여정이 삶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 화에 페르소나를 들고 오면서 저도 진짜 저에 대해서 뭔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난 누구지? 뭐 난 뭘 좋아하지? 난 무슨 생각하지? 뭐 내 사상이 뭐지? 이게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상황들을 쪼개서 거기에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예상해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가면을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아까 말했듯이 역커버링, 커버링, 뭐 가족이랑 있을 때, 친구랑 있을 때, SNS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내가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저희 마음먹기 나름이죠, 사실. 그쵸. 그래서 영화나 책에서 인물 설정할 때 성격을 말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사건에 대한 반응, 뭐 행동 같은 것들로 그 사람의 성격,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에게 놓인 상황들도 좀 멀리 떨어져서 시청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인물이 습관적인 웃음이나 수긍, 분노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인공이 했으면 좋겠는 행동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게 내가 됐으면 하는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언제나 바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저도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려고요. 좋네요. 제가 네. 리얼리티 프로그램, 막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인간 심리적인 걸 되게 투명하게 잘 보여줘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가 많은데 서바이벌 게임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핸드폰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심취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게 개인마다 다 달라요. 궁금하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거울 치료도 많이 받고 내가 저기 가면 무슨 행동을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욕도 진짜 왜 저러냐 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보고 나면 남는 게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저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 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진짜 여운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거부터가 좀 출발일 것 같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내가 되고 싶은 나가 뭔지를 좀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커버링에 나오는 작가의 말을 소개하면서 이번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제닛은 이과대학에 진학하면서 문신을 했다. 그녀는 필립 러바인의 시에 나오는 파란 별을 골랐다. 나는 그녀가 시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도 그 문신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그녀를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닛은 시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반박했다.
제닛은 몇 년이 지나면 자신이 변할 수 있고 변해야만 할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하지만 만약에 미래의 자기가 이 별 때문에 곤란해진다면 그 미래의 자기가 곤란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생에서 시에 대한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지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몸에 그 헌신을 새겨둠으로써 그것을 지키고 싶어 했다. 만약에 자신이 시를 읽고 쓰기를 그만둬버린 이사가 된다면 이 젊은 자아가 보내는 질책을 듣기를 원했다. 그녀가 말하길 나의 실수는 사람이 늙을수록 현명해진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그 별은 이곳에 제닛의 결혼식 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문신이 싫다. 내가 정신없이 사랑하게 된 이별 하나만 빼고. 정말 좋네요. 이번 낭독.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 그 가면이 나를 지켜주나요? 아니면 지치게 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럼 저희 늑달녀는 2주 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